그리고 저의 당선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당선된 사람보다 낙선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부산시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한 분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라는 다짐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부산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정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해 가길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보수가 퇴행하는 것을 막아내라는 시대정신,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북구를 발전시키라는 시대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대로 제어하라는 시대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비록 승리하지 못했지만 우리 북구는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 어느 자리에서도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던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부산도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높은 최종 투표율 62.1%를 기록했을 만큼 유권자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기쁘지만은 않다고 밝혔을 만큼 여도 야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단언할 수 없었던 선거 결과,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 향후 전국 전망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자,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부산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두 분도 뭐 여러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겠지만 일단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배 소장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는 유권자의 절묘한 선택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뭐 부산도 그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까지 포함하면 또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지역별로 봐도 서울은 또 국민의힘이 그대로 또 수성을 했고 또 광역단체장이 교체되는 지역도 있었고 강원도 같이 또 충남 같이 또 충청권 같이 이처럼 어느 한쪽으로만 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여당도 완전히 모든 승리가 아니고 또 야당의 경우도 완전한 패배도 아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권자의 메시지는 또 한 번 각자의 역할을 한 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참 저는 민심이 무섭다. 민심은 천심, 천심은 민심으로 보입니다. 네, 유권자의 절묘한 선택이라는 말씀 많이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차 교수님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같은 생각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정 안정 속의 견제,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단 이번 선거에서 가장 패배를 한 정치 세력은 아무래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겠죠. 국민의힘은 사실 이 지난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시대착오적이고 몰염치적인 그런 모습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해초리를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의 삭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번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보수 재건의 희망을 태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 막판 역전, 대역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보수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압승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패배라는 그런 따가운 하나의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번 부분은 이 지금 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민중의 상당한 이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향후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의 정책 기조를 갖고 가되 항상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더 이 낮은 자세로 자신의 그 아젠다를 좀 더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분명히 두 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 결과가 사뭇 정말 요동을 쳤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야 이게 어디서까지 교차 투표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세 가지 정도를 부산 지역에서의 선거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단체장, 광역단체장이 부산시장이 교체됐다는 것은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네. 이대로는 안 된다. 부산의 앞으로의 미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업, 그리고 산업, 그리고 취업을 위한 그 변화를 누군가는 좀 주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 전재수 이 시장 후보를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근데 구청장 선거에서는 상당히 교체 투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국민의힘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시장은 민주당을 선택했다. 이것은 여전히 기반, 안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안정감에 대해서도 끈을 놓지는 않고 있어요. 부산에서는.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 기반은 좀 보수 성향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구청장들의 안정감, 지속성, 그러니까 변화도 원하지만 안정을 원하는, 지속을 원하는 이 시민들의 민심도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뭇 또 이 부산 북합은 달랐어요. 이건 뭐냐? 저는 이건 미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부산이 부산으로서만 끝나는 건 아니다. 왜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예요.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이 차원을 탈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저는 부산의 미래는 전국이 아니라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게 뭐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려면 부산이 키워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대권 후보를. 저는 그런 성격이 담겨 있는 선거의 결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 광역단체장 이제 전재수 후보가 당선이 됐고 구청장 후보는 또 전재수 후보의 그 비슷한 표가 그 구에 집중이 됐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예, 완전히 좀 교차 투표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어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그 일당 독식의 폐해가 상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이 부각됐던 측면이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당 독식의 폐해를 깬 나름대로 이가 절묘한 균형과 견제의 구도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권력 자체는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 구청장이나 시의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야당이 그러니까 우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또 4년 임기를 시장하는 그러니까 4년 임기를 시장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네네. 첫 여소야대의 시의회를 지금 맞이하는 삶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필요 조건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의 충분 조건은 뭐냐? 이 과정에서 사실 어떤 식으로든 이 상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말 필요한 협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만 부산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전재수 후보, 전재수 시장 당선자가 아마 가슴속에 상당히 각인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펼쳐지는 부산에서의 지방정치의 하나의 장면들은 우리가 익히 보기 힘들었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또 이 장면을 보게 될 수 있는 설레는 네네. 또 기대들 또 던져줬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6장, 7장의 그 투표 용지가 이렇게 찍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걸 해내셨어요. 요즘은 키오스크 세상이에요. 네네. 다 합니다. 이게 디지털 문맹을 이제는 탈피하는 그렇죠.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이전처럼 출투표한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각종 선거 방송에 나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몇몇 평론가 분들이 출투표할 거다. 근데 경기도 평택을도 출투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부산도 맞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성으로 우리 당을 찍어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으나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말뚝만 박아도 되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이제는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런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토크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 또 구청장, 시의원은 다 각자의 역할과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기준으로 표심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교수님 이야기를 말씀 했는데 따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상당히 주체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부산 북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전재수 후보가
거기에서 56.2%를 지금 득표를 했는데 사실 북구 갑도 뭐 이 정도 추세를 거의 보였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정우 후보는 41.06%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 냉철한 판단 속에서 표심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국회의원 북구갑의 보궐선거 결과는 추후에 또 2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고요. 그러니까 당장 시장 선거에 조금 더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 이제는 당선인이죠. 거는 기대가 어떤 기대가 있을지 일단 차재영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재수 후보의 거는 기대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부산의 발전이겠죠. 부산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잡았던 이유도 저는 아마 박영준 후보보다는 전재수 후보가 내건 공약이 좀 더 유권자들 입장에 손에 잡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박영준 후보가 내세웠던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재수 후보가 내세웠던 해양수도라는 부분이 좀 더 적실성 있게 갔던 부분이 바로 직전 해수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또 본인이 재임하는 동시에 당시 부산으로 해수부의 청사가 이전이 됐고 그리고 결국 그때 당시 추진했던 H&M 이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한번 장관 때 내걸었던 이야기들이 실천이 되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을 해양수도로 위치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이 보인다. 판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사실 해양수도를 넘어서 결국 청년들이 이 부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소구력 있게 다가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전재수 이 시장 당선자가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를 하는 동안 정치권에서의 평가가 상당히 친화력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친화력이 좋다는 이야기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상당히 수많은 갈등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정해내고 이렇게 통합해내는 그러한 낮은 이 단계로 몸을 기울일 수 있는 경청의 리더십의 몸에 배인 자세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아마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투표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과 플러스 알파로 청년들에게 10년 동안 1억을 만들어서 주겠다. 오히려 약간 민주당이 내걸 법한 공약을 내걸면서 그 확장성을 노렸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실천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전재수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큰 이유가 부산시에서 원하는 것이 또 이제 전재수 후보가 당선되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된 건 이 변할 거예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화돼야 된다. 지금으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이 투자가 뭐 글로벌 허브 특별법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정말 손에 와닿는 체감이 되는 이 투자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그래도 여당 후보니까 되겠지. 네네. 그다음에 뭐 HMM도 그렇지만 해수부도 관련 기관들도 다 부산으로 와야 돼요.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은 부산의 취업 일자리가 되는 그렇게 청년들을 위한 그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오히려 할 법한 그런 공약이지만 박형준 시장도 그런 걸 제시했던 이유는 뭐냐면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일자리예요. 정말 대기업을 하나나 두 개라도 자발적으로 많은 혜택을 또 기회를 주면서 유치할 수만 있다면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전재수 시장이 되면은 그 정도는 해낼 수 있겠지.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 투자, 기대거든요. 그 기대가 신뢰가 돼서 표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천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는 그래도 그렇게 큰 표 차이가 났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굉장히 박빙의 선거였는데 시장 선거의 큰 승부의 분수령일까요?
어느 지점에서 좀 찾으셨는지 이것도 좀 또한 궁금합니다. 차지원 교수님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일단 뭐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요 대세론에 편승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랄까 도전자의 정신으로 이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의문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런 부분들 정면 돌파했던 부분이 상당히 저는 돋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서 대세론을 달리다가 이번에 낙선한 정원호 민주당 정원호 후보인데요.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법정 선거 토론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서너 번을 했던 걸로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 중에서 그 통일교로부터 수수했다는 까르띠에 시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소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면 돌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세론에 편성하지 않는 일종의 그 상당한 도전자 정신으로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 후보였던 박영준 후보의 여러 가지 또 이 그 뭐 의문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종의 뭐랄까 공격이 최선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이 용어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당히 실천해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이 얼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이 프리미엄을 상당히 최대한 발휘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름대로 상당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공약에 대한 실행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섰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 보면 이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뭔가를 이제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문법이었는데 장관직을 바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의아해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승부가 됐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긴 하네요.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재수 후보의 개인기예요. 전재수 개인기. 시장의 개인기. 그러니까 이 18개의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2024년에 유일하게 전재수 후보만 예. 이 북구갑에서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전재수니까 가능한 거예요. 재수입니다. 어르신 편하십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 인간미 네네. 이게 먹힌 거예요. 첫 번째 개인기 다른 사람이 나왔더라면 혹여 안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기와 두 번째는 로드맵입니다. 이미 해수부 장관이 될 때부터 부산시장의 로드맵이 진행이 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92년도 미국 선거에서 이 아버지 부시가 있거든요. 당대 최고의 정치인이에요. 그 당시에 걸프전에 전쟁에 승리한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선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80, 90%가 재선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안 된 이유가 그 당시에 빌 클린턴 후보가 등장을 해서 아칸소 주지사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슈를 꽉 잡아버린 거예요. 문제는 부산은 해양이야. 이렇게 해양을 잡아버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해양으로 계속 해양 하니까 이제는 부산 시민들도 각인이 된 겁니다. 그래, 부산은 바닷가이니까 우리가 해양호를 통해서 해양 수도가 돼야 돼. 먹히는 거죠. 근데 또 바다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딱 참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후광으로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후광 효과라는 건 무시 못합니다. 네네. 아니 얼마든지 이거는 선거에서 작동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말 그대로 이 당선의 어떤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본인의 개인기도 있고 또 뭔가 후광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만들어냈던 결과. 그 사실 지금 부울경 지역 선거 결과 또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부산에서 이제 민주당 그리고 울산에서 민주당 하지만 경남은 국민의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거를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부울경이라는 지역이 한때는 마치 이 뭐 텃밭처럼 생각됐잖아요. 보수 정당에.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가 또 그게 뭐 대구에서는 불발이 됐지만 TK에서는 불발이 됐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의 소속이었던 인물이 울산시장 후보로 나섰는데 당선이 된 거죠. 네네. 근데 그리고 경남의 경우에도 박한수 후보가 출구조사와는 달리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지금 이 도민들은 경남 도민들은 또 부산 울산 시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네네. 저는 그게 가장 첫 번째 오늘 저는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것이 변화다.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2018년하고는 다르게 부울경이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울산과 부산의 경우, 부산에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적어도 이 인물을 한번 믿어보자. 또 부산과 울산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정치인으로 봤을 때 상당히 청년이에요. 젊어요. 네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경남하고는 다르죠. 근데 경남은 왜 그랬을까? 김경수 민주당 후보도 그렇게 뭐 나이가 든 것도 아닌데 바로 저는 이게 4년 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 드루킹 이건 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판에 그 표심이 진주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주를 방문했고 경남 진주를 방문했고 떠나서 그 부분이 조금 이 영향을 줬을 뿐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다른 유력한 민주당의 후보자가 경남에 등장했다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부산과 울산하고는 좀 달랐던 것으로 변화가 역시 부산과 울산의 민심을 반영한 결과를 이끌어낸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뭐 지금 부울경의 그러니까 종합적인 선거 총평 때요. 결국은 이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2018년도에 지방 권력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때 당시 부울경 모두 민주당이 다 석권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4년 뒤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또 국민의힘이 다시 또 부울경을 다 석권하는 일종의 일당의 한 정치 세력이 모든 걸 다 독식하는 그런 식으로 갔을 때는 지역 내의 균제와 균형이 없으면서 일종의 정치적 경쟁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자각이 저는 상당히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역 간에도 상당한 균형이 지금 나름대로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유권자들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부울경 모두 민주당 단체장이 다 됐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부산의 독주를 우려하는 시각이 경남하면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 맞지만 그런 이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경남이 부산의 빨대 효과를 어떤 식으로든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유권자들의 정말 현명한 또 이 판단이 저는 뭐 경남 선거에 보여진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 시정에서의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 못지않게 부울경 세 단체 장끼리의 이런 좀 뭐랄까요 생산적 결과를 위한 대화 타협 이런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선거전에서 가장 좀 화제가 된 게 이제 북한 야구장이냐, 사직 야구장 재건축이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퐁피트 세터 건립에 대해서는 이제 전재수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심지어 이제 박완수 도지사와 이제 박형준 전 시장이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통합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어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총평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전재수 당선자가 이제 공약했던 일단 그 야구장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제동이 걸리겠죠. 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본인이 공약했던 북한의 동구장 네네. 이건 또 천문학적인 또 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모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지금 그 사직구장 리모델링을 위한 일종의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 대한 공사가 내년 5월에 착공돼 있고 그렇죠. 예정돼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시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상당히 전재수 당선자의 정치력이 정말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퐁피두 센터의 분관에 대한 부분은 아마 본인의 공약대로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라스칼라 그 공연 네, 뭐 네. 그것도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단 이거 취임한 100일 동안 민생에 돌리겠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앞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울경 통합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 전에 박영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과 경남을 행정통합하겠다는 데는 일단 합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랑 좀 맥이 다르게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박완수
지금 당선자 박한수 지사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그러니까 부산이 마탱의 자세가 마탱이라는 그런 뭐 일정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이런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리더십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3단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갈등 요인도 있죠. 개발한다라는 걸 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청사진만 보더라도 가슴이 벅차오르죠.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비닐봉다리 응원하는 부산 사직구장. 네. 근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돔구장을 북한에 짓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걸 대체구장을 그러면은 아시아대에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지금 네네. 뭐 야구단과의 갈등도 있을 테고 또 어느 지역에 개발하냐를 가지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시장의 역할은 그거예요.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어떤 또 투자를 이끌어내느냐. 저는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이 인천의 이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저는 좀 한번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효과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금 뭐 펑피드 센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문화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든 예술계 내에서도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 펑피드 분관을 가져와야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런 정도 문화 인프라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부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성장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 효과적인가. 마지막으로 불경 같은 경우에 당장 울산 참여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과입니다. 경남이 가져오는 효과는 뭐냐, 그다음에 부산이 가져오는 효과는 뭐였어? 저는 할 수 있는 하나라도 원포인트로 먼저 하라. 그러면 나중에라도 울산이 충분히 참여할 기회와 또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체적인 분석. 자,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오늘은 6.3 지방선거 유권자의 선택 분석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하실 말씀이 가장 많을 것 같아서 따로 2부 첫 주제로 만들어놨습니다. 북합 재보궐선거, 보궐선거 이 결과에 대해서 결국 한동훈 후보가 정말 신승을 거뒀는데, 자, 이 무소속 돌풍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정계 개편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을 좀 요목조목 살펴드리겠습니다. 차재훈 교수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뭐 한동훈 후보의 당선은 일종의 뭐랄까요, 상당한 그러니까 보수의 시감자를 부산 시민들이 마련해 준 것이 아닐까라는 보수의 생각이 시감자. 듭니다. 네, 사실 뭐 지금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만 바로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죠. 여당의 그러니까 대표를 했던 이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주자였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당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인데도 거대 양당의 후보를 그러니까 물리칠 수 있었던 데는 유권자들이 저는 상당한 현명한 나름대로 이 현명한 판단, 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3파전 구도에서 보수 후보가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3파전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어부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보수 후보 간의 단판에 의한 단일화는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표를 통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그 효과를 발휘하자, 단일화 효과를 발휘하자는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이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 바탕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후보의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후보 생활이라는 그런 슬기로운 후보 생활이 예. 저는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지금 강남 8학군의 초슈퍼 엘리트라는 것이 그동안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이미지였는데 그걸 가감히 깨고 혼자서 북구로 내려와서 어느 후보보다 빨리 내려와서 주민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저는 탁월한 하나의 선거 이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네. 이미지를 통해서 북구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딴 나라에서 온 일종의 외계인 같은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끝내면서 하면서 주민석으로 녹아 들어갔고, 또 하나는 자신이 단순하게 북구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는 보수를 재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미래의 책임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원대한 비전을 상당히 아마 이 설득력 있게 설파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유권자들이 좀 반응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의 하정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뭡니까 재능도 있고 역량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부산말로 하면 정치 묵기 같은 그런 이 나름대로 스타일도 보여줬습니다만 출발이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AI 수석으로 있을 때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상당한 또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늦게 뛰어들면서 준비 부족으로 인한 뭐 손톱일기 논란이라든지 오빠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발목이 잡혀서 정말 안타까운 그러니까 지금 분루를 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또 앞으로는 또 국가적으로는 주요한 또 쓰임새에 뭐 또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북후갑 보궐선거 한동훈 후보의 당선의 의미 그리고 이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한동훈 의원이 됐죠. 네. 자, 한동훈 의원의 등장은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대한민국 정치의 자극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잘 못 보던 스타일이잖아요. 그것도 부산에 이제 연고가 없는 부산의 지역구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무소속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여야 간에 다 자극, 그것도 아주 파격적인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상당히 이 자극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해요. 또 보수로서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정부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그동안에는 내란 종식으로 규정을 해왔는데 한동훈 의원은 또 이 비상계엄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의 견제를 할 수 있는 또 이 정부 여당의 경쟁자가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한 번 더 소용돌이 칠 수 있는 네네. 그런 하나의 시작점이 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56%를 북구에서 얻었어요. 이게 갑과 을을 딱 나눠서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북구 전체를 따졌을 때, 근데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41.26%, 한 10% 이상 좀 빠지는 결과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내가 만약에 하정우 후보였다. 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하정우 후보가 가장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빙의를 해야 돼요. 누구를? 그냥 전재수다. 내가 전재수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신인 후보로서는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처럼 보일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완벽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완전히 디커플링이 돼버린 거죠. 두 번째로는 선거는 첫발이 끝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거 초반에 오빠 논란을 빚었죠. 그다음에 악수 손털기 논란을 빚었죠. 그러니까 선거 초반에는 무조건 하고 일주일 동안은 전재수 후보랑 동행 유세를 했었어야 돼요. 그것이 공식 선거운동 전이든 후든 간에. 그러니까 기성전 재수로 갔었어야 돼요. 마지막은 뭐냐. 저는 본인의 전문성을 극대화했었어요. 제가 자꾸 의심스러웠던 건 뭐냐면 하정우 후보가 AI를 안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클로드를 쓰든지 하미나이를 쓰든지 하GPT를 쓰든지 AI를 쓰는 듯한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말할 때 정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이 하정우 후보가 석패를 한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예. 제가 한마디 그러니까 네, 말씀 보탠다고 하면 네. 사실은 그러니까 부산 북구 갑 같은 경우는요 전재수의 안방이지 전재수의 안방이 민주당의 텃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조금 이렇게 착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지금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클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상당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러니까 이 북구 갑의 정치적 지형을 봤을 때는 신인 후보가 와서 이 그러니까 표밭을 일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민주당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빨리 준비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그러니까 전재수 당선자가 부산시장에 출마할 거라고 이야기가 놀고 그런 부분들이 여권 내에서 충분한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때 네네. 그러면 그 전재수
당선자가 맡고 있었던 북구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밀한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후보자를 물색이 있어야 되는데 뭐 대통령이 이거 AI 핵심 브레인이다. 그리고 또 전재수 후보의 고등학교 뭐 후배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오리지널 뭐 또 북구 출신이다. 이 정도의 지역적 연고만 있으면 충분히 되겠거니라고 생각한 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한테는 다소 오만하게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더 이 부산 북구갑의 정치적인 토양에 대한 네네. 충분한 그 검토와 이에 따른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결과는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지역구가 국민의힘 성향의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되면서 거의 18대 0이 됐어요. 민주당이 이제 부산에서는. 이것도 또한 굉장히 걸리는 부분일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차 교수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17명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민주당 한 명이 그러니까 전재수 그 당시 그러니까 의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한 명이 지금 한동훈 후보가 됐다 해서 18대 0이 됐다고 해서 저는 뭐 당장 뭐 이렇게 크게 바뀔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네네. 문제는 정치적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그리고 바로 이 앞서 민주당 유일한 의원이었던 전재수 의원이 이젠 부산시장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18대 0이라는 국회의원 수를 따지고 봤을 때는 전재수 당선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일 잘하는 전재수가 이번에 슬로건이었잖아요. 그 자신의 슬로건대로 자신의 그러니까 성과를 통해서 일당백의 그러한 정치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삼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 대한 돌아가는 것도 뭐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못지않게 많이 압니다만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야당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만 일단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일종의 협치의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전재수 당선자가 잘 새긴다고 한다면 18대 0이라는 아주 불리한 정치적 지형도 나름대로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같은 질문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꾸준한 협치가 중요합니다. 부산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정말 정치적으로 화끈한 지역이거든요. 대통령도 탄생이 됐죠. 보수 민주당 할 것 없이 YS도 있고 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었죠. 이 이야기는 뭐냐? 부산은 어쨌든 부산을 위해서 헌신할 의지가 있는 정치 세력을 밀어줍니다. 네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또 심판합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남항시장에서, 구포시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이거예요. 민주당이 이 공을 들일 때 부산에서는 터전이 마련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 전재수 시장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돼요. 협치를 하고 좀 더 큰 그릇, 통 큰 리더십 이걸 발휘해야 되고 또 하나가 저는 민주당도 이 18개의 이제 지역구가 한 명 무소속 17개는 또 국민의힘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인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민주당도 끊임없이 전재수 외에도 대선에 도전할 인물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사실 당 차원에서 가능해야 되고 그러려면 꾸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선거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이 부산에 또 경남에 울산에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2018년에는 가능했다가 정치적인 힘에 입어서 2022년이 되니까 확 달라졌잖아요. 네네. 정말 실질적인 기반. 물론 국민의힘이 더 절실하죠. 호남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하지만 동진 전략이라는 것도 꾸준하게 민주당이 공을 들이는 그것이 이제 바로 앞서 이 차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전재수 시장에 달려 있어요. 이 분기점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는 통큰 협치 리더십이 발휘되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수많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여야의 그 각 당의 미래 그리고 모습들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서울시장도 이렇고 주요한 지역구의 그 보궐선거도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무소속에 넘겼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서
앞으로 전당대회부터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뭐 지금 빠르면 8월 전당대회가 네. 아마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아마 연임을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연임의 초입 가도부터 상당한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압승의 뭐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수도 서울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빼앗겼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당 대표의 책임을 그러니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부산의 북갑 선거에서 사실은 하정우 후보가 낙선되는 또 하나의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 딴 사람도 아니고 이 정청래 대표가 오빠 논란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던 장본인이고 그리고 또 지금 평택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하나의 지역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공천을 주관했던 정청래 대표에 대한 상당한 아마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 견제, 저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휘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보도를 따르면 사실은 그 지금 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런 식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친명과 친청의 대결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여권 내의 헤게모니 싸움이 본격화되는 그런 한 장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여권 내의 그러니까 지금 세력 다툼 자체는 뭐 바람직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지나친 정치 갈등으로 비칠 경우에는 대통령의 그 전국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이 보수 야당, 즉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아마 이 정치적 격동이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동혁 체제의 붕괴는 뭐 저는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한동훈 지금 앉아 의원이죠. 의원의 복당도 저는 뭐 시간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그 이유가 문제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새로운 하나의 그러니까 보수의 리더십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이 당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당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뭐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경우에는 윤의견 세력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지금 이번 표심에서 나타나는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슬기롭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조화롭게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느냐가 향후 이 지금 보수 야권의 야당의 이 재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당도 야당도 지금 뭐 폭풍전야입니다. 예. 저는 폭풍전야이면서 폭풍이 올 것이고 그리고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게 참 답답한 거죠. 뭐 우리 부산 MBC 기상예보를 보면서 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에 이 태풍이 들이닥치고 쓰나미가 올 거예요. 저는 낙관적으로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내용이 예상된다.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이미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경기 평택을도 그렇고 부산 북갑도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른바 소진영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영 내에서 권력 다툼이 당권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부터 시작해서 김민석 또 송영길 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도 당장은 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비대위 또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한동훈 또 오세훈 이 광역단체장이지만 당내에 또 자기 세력을 확보를 하려고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이 굉장히 건전한 생산적인 건강한 대결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또는 유권자들에게 현혹감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차 교수님하고 또 대담을 할 수 있는 좋은 대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냥 우리는 정말 낙담을 할 거예요. 국민들은. 저는 방송을 빌어서 또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정말 국민들 마음이 이번에는 달아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돼서 정치 혐오가 더 유발될 일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날리는 제발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국민들을 위해 민심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그런 어떤 생산적인 대결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올 연말 내년까지 계속 그런 상황. 왜냐하면 2028년은 또 총선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 시의회는 더 많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있고 시장은 이제 전재수 시장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당장 2년 뒤에 총선 앞두고 나서 네. 정말 굉장히 거센 서로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예상해 볼 수 있어서요.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전재수 당선자의 정치 리더십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총 48석 중에 국민의힘이 37석, 민주당이 11석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의석 분포를 따지면 3분의 2가 넘는 지금 절대 의석을 지금 국민의힘이 가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국회로 따지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그러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 조례를 많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생산해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과정에서가 뭐 이거 전재수 시장하고 방향이 다른 그러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 때 이럴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또 예산의 문제잖아요. 예산 부분도 상당히 전재수 시장이 그러니까 목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 타겟을 위해서 강조도는 역점을 두는 그런 예산이 시의회에서 깎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충돌할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재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그 정치력이 상당히 경청의 리더십에 가깝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 좀 나름대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공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산시정이 좀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뭐 그야말로 부산의 정치적인 단계가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또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정쟁에 휘말려서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저는 조금 좀 기대를 갖고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청장과의 그런 여러 가지 협조 부분들도 있어서도 상당히 뭐 지금 뭐 소위 보수의 유권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약진했던 측면이 네네.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계시는 분들도 다 부산 시민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금 야당 구청장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먼저 다가가서 깨안는다고 한다면 저는 무난한 시정을 이끌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전재수 시장 당선인의 협치 능력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좀 발휘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짧게만 보태고 싶다면 전재수 시장이 그런 통권 협치를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한다면은 뭐 그럴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네. 왜냐하면 2028년이 총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구의 의원들은 부산시장과 당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각을 또 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부산 시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려면 결국 저는 두 글자입니다. 양보. 전재수 시장도 양보해야 되고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양보를 해야 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재수 시장도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을 테고 뭐 너무나도 좀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의원들도 한 발짝 물러나는 그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혜로운 협치가 단순히 뭐 시장만이 아니라 의원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구청장들도 당연히 필요할 테고요. 자, 이제 6.3 지방선거 전체적인 분석을 쭉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내용 있다면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재용 교수님부터 청할까요? 부산 시민의 선택은 정말 현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방 권력의 교체 또는 뭐 이게 절묘한 균형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항상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쪽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이 저는 더 주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부터 지금 구의원까지 당선자 모든 분들께서 시민들의 이 지금 그러니까 던진 이 메시지를 정말 절절하게 새겨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뭐 시정과 그리고 의정 활동을 꼭 보여주길 당부드립니다. 예. 자, 이제 배종찬 소장님 마무리 발언도 청할까요? 저는 유권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선거만 있고 나면 선거 이후에는 다 무관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첫 번째 저는 분명히 감시를 해라. 시정과 구정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요구하라. 공약할 때 이거 한다 그러지 않았었냐. 그걸 날짜를 또 내용을 명시해서 저는 요구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유권자들이 해야 될 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가 됐든 이제 시민단체 역할이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요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민생에 대한 또 구체적인 삶과 통한 우리 이 유권자들의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중요해요.
됐나 안 됐나 그걸 통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 이 부산 사투리로 와 그라노 와 안 하노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인사이트 K대 배종찬 소장, 부산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분의 말씀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 이번에 유권자들의 차가운 시선, 냉철한 판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약속을 이행하는 시간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도 아마 철저히 감시를 하시겠죠? 다시 한번 꼼꼼히 약속을 지키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포커스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